노숙자 노인이 뜨거운 태양 아래 갇혀 울고 있던 아기를 보고 유리를 깨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다. 서울역 근처의 좁은 골목길은 여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져 공기마저 흔들리는 듯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그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철수 67세의 노인은 더위 속에서도 한 손엔 낡은 자루를 들고 재활용품을 모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과 구부정한 자세로 사람들의 눈에 흔히 보이는 노숙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철수는 길을 따라 걷다가 습관처럼 주차장을 살폈다. 사람들은 종종 자동차 근처에 캔이나 병을 버리고 가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철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약한 신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앞에 멈춰선 것은 한 대의 검은 SUV였다. 차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창문은 꽉 닫혀 있었고 내부는 찜질방처럼 뜨겁게 보였다. 아이는 축 처져 있었고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움직임이 없었다. 철수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애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가 외쳤지만 무더위 속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철수는 다시 차를 살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다. 그는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죽을 거야. 철수는 주변을 살피다 커다란 돌을 발견했다. 손에 든 돌을 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차창을 향해 돌을 내리쳤다. 쾅!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공기가 차 밖으로 터져 나왔다. 철수는 서둘러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냈다. 아이를 안은 철수는 그 즉시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더위 속에서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살려야 해, 살려야 해. 그는 점점 무거워지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멈추지 않고 뛰었다. 김철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땡볕 아래서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다. 도로를 가로지르며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그러나 그의 초라한 모습과 불안한 외침에 사람들은 의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몇몇은 그를 피하며 수군댔다. 저 노숙자가 애를 훔쳤나 봐. 철수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은 아기의 생명뿐이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근처 소형 클리닉이 보였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원 안을 울렸다. 간호사는 처음엔 철수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그의 품에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를 여기 내려놓으세요. 철수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진료대에 눕혔다. 의사가 급히 등장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아이의 피부는 창백했고 숨은 희미했다. 의사는 즉시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산소 마스크 가져와요. 빠르게 준비하세요. 철수는 진료실 한쪽에 주저앉아 간절히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클리닉 주변에 모인 행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저 노숙자가 애를 데려왔다고?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어떤 이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몇몇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살리려던 거라면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 철수는 주변의 웅성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이의 생사가 달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오자 철수는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걱정이 몰려왔다.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경찰이라도 오겠지. 철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직감했다.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통해 천천히 숨을 되찾는 동안 철수는 클리닉 구석에서 초조하게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병원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때 병원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한 남자와 여자가 급히 들어왔다. 박현수와 최미영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피다 진료실 안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아기. 미영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진료실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서며 말했다. 아기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현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와 철수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데려간 겁니까? 철수는 억울한 듯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요, 아이가 차 안에 혼자 있었어요.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믿지 않는 표정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경찰 2명이 클리닉에 도착했다. 경찰은 철수를 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차에서 끌어낸 사람인가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차분히 설명했다. 차 안에서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창문이 닫힌 상태였고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반박했다. 우리는 잠깐 기저귀를 사러 갔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차를 깨고 아이를 끌어갔습니다. 현수의 말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철수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남루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한 경찰은 차갑게 말했다. 일단 당신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철수는 갑자기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느낌에 몸이 굳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료실 안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철수가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자 클리닉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철수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초라한 외모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 저 사람이 정말 애를 구한 걸까? 아니면 뭔가 속셈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는 차트를 손에 들고 긴장된 얼굴로 경찰과 부모를 향해 말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한 탈수와 산소 부족 상태였어요. 적어도 15분 이상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현수는 황급히 변명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잠깐 동안 가게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단호한 말은 그의 변명을 묵살했다. 아이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5분 이상 차량 안에 방치되었어야 합니다. 경찰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철수를 바라보며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래도 이 사람이 차를 깨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경찰이 말했다. 철수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창문을 깨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경찰과 부모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클리닉의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철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분명 큰일 났을 거예요. 이분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보셨잖아요. 이건 명백히 아이를 방치한 문제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주변의 시선을 철수에게서 부모로 향하게 만들었다. 경찰 중 한 명은 부모를 향해 물었다. 정확히 몇 분 동안 아이를 혼자 두신 겁니까?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하지 못했다.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아마도 10분 정도? 그녀의 말은 곧 주변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다. 진실이 점차 밝혀지는 듯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철수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다. 철수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느끼며 깊은 억울함과 좌절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 노숙자가 정말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고? 그럴 리 없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말이 경찰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경찰 중 한 명이 부모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15분 이상 아이가 차량에 방치된 상태였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깐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박현수는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변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정말 금방 돌아왔습니다. 절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의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 중 일부는 부모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기 시작했다. 아기를 그렇게 두고 가다니 말이 안 돼. 그런데 왜 이분을 범죄자처럼 대하는 거야? 철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그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일단 이분은 창문을 깨고 차에 침입했으니 법적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한 경찰이 단호히 말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나섰다. 그는 철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아이는 살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방치한 건 분명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간호사 또한 그의 말을 거들었다. 경찰관님, 이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히어로예요. 경찰이 이분을 이렇게 대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철수에게 책임을 돌리려 애썼다. 우리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차를 부수고 아이를 데려간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미영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진실은 명확해졌지만 철수는 여전히 무거운 시선 속에 갇혀 있었다. 철수는 경찰의 손에 여전히 묶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초라한 외모와 사회적 위치는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했다. 주변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저 사람이 노숙자라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그래도 남의 차를 부수는 건 좀... 경찰관 중 한 명은 부모를 향해 질문을 이어갔다. 정확히 몇 분 동안 아이를 차에 두고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박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우물쭈물했다. 정확히는 15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깐이었다고 느꼈어요. 그의 변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다. 15분이 잠깐이라고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인가요? 한 시민이 소리쳤다. 미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여전히 철수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다시 말했다. 이분은 차를 부수는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만약 이분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이는...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 말에 경찰관들도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부수고 들어간 건 불법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을 바라보았다. 제가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법이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 순간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이제 철수를 향한 의심에서 부모의 무책임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었다. 클리닉 안은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을 숨길 수 없었다. 철수는 여전히 경찰의 손에 묶인 채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주변의 비난과 의심을 견디며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되뇌고 있었다. 의사는 경찰을 향해 한 걸음 나섰다. 경찰관님, 이 상황에서 법만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지금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묻어 있었다. 의사는 손에 든 보고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 아이의 상태를 기록한 의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이는 최소 15분 동안 산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방치됐다면 아이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보고서를 받아들여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관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분이 차를 부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기물파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이 크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분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차에 방치하고 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이 말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으며 확산됐다. 철수는 그제야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차창을 깼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부모는 주변의 시선과 비난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철수를 향해 말했다. 김철수 씨, 저는 당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부당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겁니다. 그 말에 클리닉 안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철수의 말은 클리닉 안에 깊은 침묵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진심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한숨을 내쉬며 부모를 바라봤다. 차에 아이를 방치한 건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박현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가 아이를 일부러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는 억울한 듯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럼 왜 아이를 차에 두고 갔습니까? 1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랐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현수는 답하지 못했고 최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정말 잠깐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주변의 공감을 사기에는 부족했다. 의사는 여전히 철수의 편에 서 있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이분이 차를 부순 게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경찰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밖에서 모여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클리닉 안으로 들어왔다. 이 노숙자가 아니었으면 아이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을 체포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철수를 옹호하며 경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결국 철수의 손목에서 수갑을 풀었다. 그러나 한 경찰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철수는 조용히 손목을 문지르며 말했다. 저는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의 말은 또 한 번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철수가 수갑에서 풀려난 후 그는 한동안 말없이 경찰을 응시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동시에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일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의사는 철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김철수 씨,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도울 겁니다. 그의 말은 철수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가져다 줬다. 그날 저녁 의사는 철수를 따로 불렀다.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만약 괜찮으시다면 그곳에서 지내시며 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철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거리에서 살아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의사의 진심 어린 제안에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은 처음엔 그를 낯설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정직함과 따뜻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모는 과연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철수는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회복해 갔다. 손님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고 식당의 주인은 그를 가족처럼 아끼기 시작했다. 식당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철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와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음을 믿었지만 부모의 무책임함이 끝내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철수는 의사의 초대로 작은 시청 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의 사건이 시청에 알려졌고 시장은 철수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행사에서 시장은 철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김철수님,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이 도시가 자랑해야 할 진정한 영웅입니다. 철수는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라도 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행사 이후 부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으로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철수에게 사과했지만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사과는 아이에게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철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식당의 작은 방에서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그는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오늘 이야기에서 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저희 지혜의 말씀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구독자분들이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